그러다 97쪽 아니 96쪽 10강 이거는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만 적용이에요. 보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수업 듣는 게 목적이야. 인문예술 10강 볼게요. 19세기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니체가 말한 삶은, 니체는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따로 저서 소개 안 해요. 근데 이제 니네 1차 집필 끝났으니까 한 권 정도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훑어보는 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소개할 필요도 없고, 니체가 말한 삶은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보통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는데 니체가 말한 삶이라고 하는 건 생생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그냥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이다. 니체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삶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물음을 했죠. 그래서 니체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삶의 가치 아니면 삶의 목적 아니면 삶의 정당성, 이런 거를 입증하고 싶었던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나 목적이나 정당성을 입증을 하려면 뭔가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겠지? 그러면 삶의 가치나 목적이나 정당성이 입증이 되겠죠? 답변이 나올 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철학과 윤리와 종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철학과 윤리와 종교는 사람의 삶을 설명하지 못해요. 여기에 들어갈 만한 적당한 말로는 철학 안 되고요, 윤리도 안 되고요, 종교도 안 돼요. 그럼 뭐냐? 일단 왜 안 되는지도 봐. 철학은 진리를 내세워 개념의 껍질에 인간을 가두어 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는데 인간을 끌고 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는 당위를 통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현실의 삶을 포장한다. 근데 현실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는 아니었다. 종교는요, 인간이 현실적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 너머의 문제에 집착하게 한다. 이거 잘 보세요. 혹시 분명히 니네 중에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을 거 아니냐? 천주교랑 개신교랑 다 있을 거 아니냐? 불교에서는 뭘 중요시하죠? 불교의 핵심 개념 중에 뭐가 있지? 윤회가 있죠? 윤회는 뭐지?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근데 다음번에 잘 태어나서 또 덕을 쌓고 또 태어나고 하면 어디로 가요? 궁극적으로 극락 가죠? 극락 못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죠? 기독교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그러지? 잘 살면? 천국 가죠? 못 살면? 거기도 지옥이네? 지옥이 똑같지? 그러니까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는요 다 뭐예요? 다음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에요. 현실 너머의 문제에 집착하게 한다.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조선시대 때 불교보다는 유교가 더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건, 유교는 뭐에 집중을 해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죠. 이런 얘기야. 근데 윤리도 안 돼요, 종교도 안 돼요, 철학도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니체는 예술이라고 본 겁니다. 예술만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고 목적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더라. 이게 니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럼 예술로 인간의 삶을 설명해야겠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끌고 온 개념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거.
니체는 예술과 형 이상학 관련의 인간의 삶을 중요하면서 그는 예술 충동으로 아폴론적인 것, 디오니소스적인 것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인간의 삶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미학이라고 해도 돼요. 이제 예술로 인간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두 가지 개념을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술에는 충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폴론적인 충동이 있고요. 일단 또 하나는 디오니소스적인 충동이 있대요. 신화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디오니소스는 뭐의 신이에요? 술의 신입니다. 얘네가 술은 안 먹었다고 치고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 당연히 취하겠지.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나쁘게 얘기한 거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요. 미치는 거야. 딱 그거예요. 이따가 얘기할 거야. 요 신의 속성을 잘 활용하면 돼. 아폴로는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요 둘을 이해를 해야 돼. 아폴론적인 예술 충동은요, 질서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의 특징은 이 충동이에요. 아폴론적 예술 충동에 따라 나오는 예술 작품은 전부 다 질서 정연해요. 반대로 디오니소스적인 건요, 무질서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아폴론적 충동의 핵심이거든요. 아폴론적 충동에 따르면 형상과 형태를 갖춘 예술작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예술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는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충동에 의해 인간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 구별되게 만든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요. 모양이 있죠? 모양이 있어요. 모양도 있고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술품을 만들게 되면 남이 만드는 거랑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만드는 건 남이 만드는 건 분명히 달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개별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고,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서 만든 예술작품은 구분이 가능하고요, 인식도 가능하고요, 계산도 가능해요. 이런 속성을 갖는 예술품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들어져 아폴론적인 그 꿈과 관련된 설명을 했는데, 꿈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니네가 잘 때 꾸는 꿈도 괜찮고요, 아니면 미래를 향한 꿈이라고 생각해도 돼. 예술가는 현실에 뭔가 안 좋은 게 있겠죠? 거기 나와 있잖아. 여기서 꿈은 현실의 어려움을 버티며 살아가고자 생겨나는 마음의 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꿈을 통해서 창작을 하는 건데, 이런 특징이 있는 걸 잘 생각을 해봐. 형상과 형태가 있고 기준과 틀이 있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고, 자, 이런 예술 장르는 그래서 뭐가 있느냐? 그게 그림하고요, 조각이에요. 확실하게 눈에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회화나 조각 같은 경우는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렘브란트 거는 고갱 거랑 뭐가 다르구나. 렘브란트 거는 이런 사람을 그렸네. 비례를 이렇게 계산했구나. 다 계산 가능하죠. 딱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림이나 조각을 할 때 뭔가 힘드니까 나 지금 이거 만들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거나 내가 힘을 가져야지. 이렇게 창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무거나 만들 수는 없잖아. 물론 현대미술은 약간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질서 정연한 예술품이 주로 여기에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폴론적 예술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디오니소스적인 거 볼게요.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에 따르면 이거는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달라. 얘는 질서정연하고 얘는 무질서야.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거기 잘 나와 있죠. 뭐 나와요? 인간 안에서 무매개적으로 솟구친다. 이거 되게 중요해. 아폴론적인 예술품은요, 요 충동에 따른 예술품은 여기 있잖아. 요거에 따라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무매개적으로 솟구쳐요. 그럼 무매개적이 뭐냐? 그냥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얘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야. 무매개적 솟구치게 되고요. 어떤 형태나 경계를 만들지 않고 모든 것과 하나가 일체감을 지향하는 것이다. 나와 있죠? 아까 아폴론적인 거는 형상형태가 있다고 했지만 여기는 형태도 없어요. 경계도 없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 일체화를 추구해요. 그럼 무엇과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것이냐? 읽어볼게요.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도치와 관련해 설명했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도치입니다. 조금 이따가 한 몇 분 있다가 설명 다시 할 거야. 도치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고요. 도치는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개체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술 얘기했잖아. 술 먹다 보면 다 정신 나가거든요. 내가 하는 말인지 얘가 하는 말인지 헷갈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일단 디오니소스 예술충동에 의해 인간은 세계의 근원적인 모습과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뭐랑 일체감이냐? 세계의 근원적 모습과 일체감을 갖게 돼요. 내가 세계인지 세계가 나인지 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예를 든 상황이 뭐냐면 니네가 내년에 운 좋게 대학을 가면 아마 1학년 때 좀 빠르지만 강의 갈 거예요. 클럽을 갈 거란 말이에요. 클럽은 뭐 하는 장소예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근본은 춤추러 가는 거지. 그치? 클럽은 춤추는 거예요. 얘는 춤추는 거예요. 주로 언제 가죠? 클럽을? 밤이요? 낮이요? 밤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니네가 아마 클럽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클럽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춤추고 어떤 사람은 막 브레이크 춤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춤을 춘단 말이지. 근데 계속 똑같은 음악이 들리고 다들 술 취하고 다들 정신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공간도 약간 흡수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춤이 어떻게 돼요? 다 비슷해져요. 다 비슷해져.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클럽이나 그런 몇 가지 그 춤추는 장소에서는 이제 퇴장 때가 되면 다들 앞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차 놀이를 해요. 돌아다니고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정신 나가는 거야. 분위기에 취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술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사람들이 다 미치고 돌아가거든. 그러다 보면 물론 이게 하나가 된 건 무질서 이 개념을 떠나긴 하는데 처음에는 무질서했다가 하나가 되니까 질서의 개념이 없는 거야.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춤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함께 춤추는 사람하고 일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장소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클럽에 대응되는 아폴론적 공간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 도서관이요? 왜요? 여기서 딴짓하면 안 되고 내가 뭐 하는 거 남이 뭐 하는 게 확 눈에 띄고 규정도 있고 내가 공부하는 거 니네가 공부하는 거 내가 도서관에서 책 찾는 거 아니면 공부하는 거 다 다르죠? 내가 뭐 하는지 구분도 되고 인식도 되고 아 저는 언제 나가겠구나 이런 거 다 확인되죠? 눈에 확 띄지? 도서관은 보통 언제 가요? 낮에 가요. 하루 종일 밤에 가는 클럽만 갈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낮에 가는 도서관에만 있을 수도 없고 이 둘은 함께 존재해야 돼요. 요것도 니체 생각이야. 이따가 나옵니다. 저거는 예를 들어 이해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거에 적당한 예술 장르는 그래서 니체는 음악이라고 했어요. 왜냐? 음악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차이예요. 회화나 조각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얘는 음악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니체는요 예술로 인간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요 두 충동을 끌고 왔고요. 요 둘 다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데 둘 중에 더 의미가 있는 건 이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 따로 존재 못해요. 질서라는 말이 없으면 무질서 개념도 없고요. 무질서 개념이 없으면 얘도 의미가 없어요. 형상과 형태를 보이는 게 없으면 이거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나타날 수가 없고요. 이 둘은 서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볼게요.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도치는 개별화의 원리를 붕괴시킨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됐잖아. 일체화가 되면 각각을 구분하는 개별화의 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르면 비조형적 예술인 음악은 디오니소스의 대표 예가 해당한다. 두 충동을 대립적 상정했다. 그러나 대립적이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는 것 주목해 아폴론적인 것이 없이는 디오니소스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요. 디오니소스적인 없이는 아폴론적인 것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다음 단락은 음악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폴론적인 것에 비해 영원하고 그런 예술임을 발현한다고 주장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얘가 좀 더 근원적이에요. 이게 더 근원적이고 더 영원하고. 근데 그렇다고 얘가 덜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폴론적인 거는 영원하고 근원이에요. 그런데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더 영원한 거고 더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어느 하나가 없는 게 아니라 아폴론적인 예술도 근원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것도 근원적인데 어떤 게 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더 영원하고 더 근원적인 것이다.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그는 음악의 비조형적인 특징에 주목을 했다. 형상화를 의도하지 않는 비조형적은요 결과적으로 시각적인 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쵸? 조형을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눈에 보이는 거 집착 안 해요. 그가 중시한 음악의 미학적 가치는 이를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그는 음악이 자체로 내적 구조 논리를 갖고 있다. 이거 표시 한번 해놔. 이거 니체 중후기 미학에서 써먹을 거예요. 음악은 자체로 내적 구조와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음악의 내적 구조와 논리는 다양한 음들의 관계, 도, 미, 솔, 뭐 이런 거. 예쁜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판단하겠죠? 음들 사이의 차이가 갖는 관계를 역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인 건데, 이거에 따른 예술이 더 역동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니체는. 그 역동성은 현실 세계에서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 생명력이 발현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예술이 인간의 삶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림도 가능해요. 근데 그림보다 더 적절한 건 음악이다. 왜냐? 음악은 역동성이 있다. 근데 그 역동성이 뭐냐? 인간의 삶이 가지는 역동성과 어느 부분에서 일치한다. 그러니까 음악이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런 논리를 접근하면 좋아요. 그에게 음악은 현실 세계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예술의 힘으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중요하죠, 이거? 니체 생각이에요. 그거에 비해 그림, 회화는요 예술적인 근본 충격이 또 다른 한편이긴 하지만 그로부터 미학적인 가치를 많이 부여받지 못했다. 받긴 받아요. 많이 아닙니다. 회화는 시각적 인식할 수 있는 조형성이 현과 윤곽, 색채, 배열 등이 실현되는 거고요. 이런 특징은 대상의 표면적인 속성만을 나타낼 뿐이니까 본질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니네가 이거 이렇게 읽으면 반박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음악을 그 본문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음들의 관계는 음악의 표면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 니체의 사상은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니체의 사상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냥 세 번째 단락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박은 가능해.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는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화보다 음악이 더 영원하고 근원적인지에 대한 설명은 논거가 없습니다. 왜? 니체 선생이 워낙 광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니체가 이쪽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악이잖아요. 니네 시험 범위에서 음악 다른 지문 뭐였죠? 뭐 있죠? 뭐 기억나요? 나야지. 아도르노 7강이 있었죠? 7강에 아도르노 음악 얘기 나왔잖아. 이 사람도 철학자죠? 음악 나왔죠? 니체도 철학자죠? 음악 나왔죠? 작정하고 연기할 거면 요렇게 두 개를 엮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수능 특강은요,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것 중에도 연결되는 게 꽤 많아.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만 엮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연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수능 특강은 또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뒤에 과학기술 쪽에 또 그 기타 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이번엔 뭔가 음악이 좀 많은 것 같아. 모아서 공부 한번 해봐, 나중에 수능 직전에. 자, 오른쪽이요. 97쪽. 아마 첫 단락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니체는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술이 발전해야 인간의 삶을 잘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예술이 발전하려면 두 개의 충동 속성이 서로 보완되어야 하는 거고요. 아폴로적 예술 충동은 개변화 원리 충실합니다. 개체 세계에 인간 개인의 삶을 분담한다. 나왔죠? 자, 아폴론적 예술 충동에 의하면 개별화의 원리가 잘 발휘가 돼서 인간 개인의 삶을 정당화해요. 내 삶은 이런 거야. 난 살만한 가치가 있어. 개인의 삶을 정당화할 표시 한번 해놔봐. 그리고 아폴로는 예술 충동에 의한 꿈의 세계를 통해, 아까 이거 나왔잖아. 꿈을 통해서 창작이 된다고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름다운 환상을 경험함으로써 그 꿈 같은 세계를 그림으로 조각으로 그려내는 거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 개인이 겪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대요. 이거는 조형 예술의 특징이죠. 가치이기도 하고 표시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형적인 힘은 고통스러운 삶을 현실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통 황금비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아름답구나, 뭔가 딱 맞는데 이러면서 현실이 그래 살만해 이렇게 해서 삶을 이겨내는 거야, 고통을.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요, 개별화의 원리를 파괴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 개인의 삶을 구원한 됩니다. 표시 한번 해봐요. 그리고 뭘 고민하냐면, 아까 아폴론적 충동은 인간 개인의 삶을 정당화한다 했잖아. 여기는 뭐예요? 인간 개인의 삶을 구원하는 거죠. 다르지? 아폴론적인 건 정당화하는 거고요.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구원이에요. 또 개별화 원리가 깨지면 공포와 허물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그치? 내가 남들과 똑같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순간 무섭다고. 그렇다면 나는 뭐지? 왜 살지? 근데 그러면서도 나랑 그냥 똑같네. 허물감 느낄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뭐래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대요. 위에 세 번째 줄에 고통을 이겨낸다 했잖아. 니네 판단해봐. 고통을 이겨내는 거랑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죠? 어떤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이겨내는 거요? 벗어나는 거요? 벗어나는 겁니다. 이겨내는 건 내가 그놈을 이겼어. 그리고 함께 살아. 벗어나는 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도 이해를 해.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개인의 삶을 정당화하고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는 거고요. 디오니소스 예술 충동은 인간의 삶을 구원하고요. 아예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끌어주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고통을 아예 없애주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니체는 두 가지 예술 충동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고 본 거죠. 둘 다 다르니까 이겨내고 벗어나게 하는 거고 정당성을 부여한 다음에 구원하는 거니까 둘 다 필요한데, 니체는 둘이 잘 합쳐진 예술 장르를 비극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음악하고 약간 달라. 음악은 아까 끝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비극에서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내가 그 어떤 역할을 받아서 연기를 할 때 배우가 디오니소스적 경험을 해야 돼요. 완전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에 있는 혹은 희곡에 있는 주인공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어떤 환상적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배우가. 그다음 그렇게 배우가 경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객에게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관객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아폴론적 환상인 객관화된 장면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배우의 역량이에요. 다시 내가 어떤 역할을 받았죠? 그 받은 역할을 하면서 일단 내가 디오니소스적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객들에게 알려주려고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아폴론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관객은 배우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관객들도 디오니소스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둘 다 결합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르면 비극은 두 대립적 예술 충동이 통일돼서 대책 디오니소스 도치감 안에서 아폴로니 형상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니체 초기 버전인데 하나 질문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 희극과 풍자극은 두 가지 충동이 변증법과 합쳐진 예술 장르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희극과 풍자극. 비극은 맞고요. 희극과 풍자극은 될까 안 될까? 희극과 풍자극에는 디오니소스적 경험과 아폴론적 경험이 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잘 판단해봐. 그리고 근거는 그 단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니네가 조금만 더 센스 있게 찾으면 그 단락에 근거가 있어. 그 근거에 바탕을 두어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희극과 풍자극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거 찾아봐요. 왜 안 돼요? 니체가 비극이 적합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적합한 거로 할 때의 핵심 개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왜 비극일 것 같아요? 두 가지 단어가 니네 입에서 나와야 돼.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동일시예요. 니네가 고통을 겪죠? 근데 희곡에서도 누군가 주인공은 고통을 겪겠지? 그러니까 내가 동일시 감정이입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희극은 왜 안 돼요?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안 돼요. 고통이 없으니까 동일시도 안 돼. 그냥 재밌는 거야. 깔깔깔깔 웃는 거야. 행복하죠? 풍자부분이요. 풍자의 대상이 고통을 겪겠지만 대체로 여러분들은 풍자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동일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풍자국에서 뭘 느끼냐? 쾌락을 느낄 수 있죠? 어떤 쾌락? 저 나쁜 놈을 괴롭히는 거에서 얻는, 저 나쁜 놈을 비판하는 거에서 얻는, 저 나쁜 놈을 약 올리고 깨는 거에서 얻는 그런 쾌락은 느낄 수 있지만 고통을 내가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딱 맞는 경우는 아닌데 봐봐. 슬픈 상황에서 웃기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렵거든요. 웃긴 상황에서 웃기는 되게 쉽잖아? 이게 보통이에요. 이건 정상 상황이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게 직장인 상황이에요. 웃기니까 웃는 건 개나 상 할 수 있어요. 근데 슬프고 짜증나는데 웃는 게 쉬울까? 어렵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웃어야 하는 게 바로 누구냐? 이게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아직은 고통이 없는 거야. 니네 지금 슬프면 울면 되고 웃기면 웃으면 돼요. 근데 직장인들은 슬픈데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슬프고 혼나는데 웃는다.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해고되겠지. 니네가 슬프다고 운다고 니네 야 자퇴 퇴학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대학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이야. 니네가 직장인이 되어서 어떤 연극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예전에 했던 드라마가 바로
얘 미생이잖아요. 그런데 인기도 끌었던 거고. 감정이입이 중요한데 감정이입은 희극이 아니라 풍자극이 아니라 비극만 가능한 거야. 니네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 보면서 감정이입 하는 경우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깔깔 우는 것 뿐이에요. 자, 1번 문제는요. 간단하게 5번 하면 되고요. 해당되는 문제 한번 좀 끝낼 거야. 자, 2번 보세요. 윗글을 읽고 니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며 1번 초기 미학. 초기 미학 맞는 얘기고요. 2번 음악은 자체로 내적 구조 논리를 갖고 있다. 이거 두 번째 단락에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회화의 선택체는 표면적인 속성 있고요. 4번 이것도 세 번째 단락에 그대로 있었는데 5번은 뭐가 틀려요? 비극에서 배우가 느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처음에 배우가 디오니소스적 경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5번이 틀려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3번 되게 쉬운데 이게 기억이고요. 이게 니은이에요. 찾으면 돼. 3번을 바꿔주면 돼요.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은 니은인 거지 기억이 아니야. 기억보다 니은인 거지. 니은이 기억보다 적다 그런 거 아니야. 바꿔주면 돼요. 답은 3번이고요. 4번이랑 5번은 다음 복습하고 문제 4, 5번 풀고 오늘 끝냅시다.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96쪽에 있는 얘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단락 얘기는 니체가 말한 삶은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이었고, 그래서 니체가 하고 싶었던 거는 특히나 니체 초기라고 합시다. 니체 초기의 미학의 특징은요, 뭐가 목적이냐? 인간의 삶을 정당화하고 싶었단 말이야. 이게 니네 첫 단락에서 앞에는 삶을 설명한다 베이스도 있고 첫 단락 뒤에는 정당화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삶을 내가 정당화해보겠다. 인간의 삶을 설명해보겠다. 근데 첫 단락에 있는 게 그 얘기죠. 철학으로는 설명이나 정당화가 안 되고 윤리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뭐만 오로지 가능하느냐? 그게 예술 혹은 미학이더라. 그래서 이 예술 미학을 설명을 하는데 이 삶을 정당화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근원적 예술 충동을 끌고 왔죠. 그것 중에 하나가 아폴론적인 거고 하나가 디오니소스적이었던 거고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질서, 그 다음에 형상, 형태, 기준, 틀, 그 다음에 다른 것과 분리, 구분,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지난번에 깜빡했는데 두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을 좀 보세요. 거기에 아폴론적인 거를 꿈과 연관지었다고 돼 있잖아. 꿈을 생각하면서 창작을 한다고 보면 돼요. 아폴론적인 예술 충동에 의하면 내가 현실이 힘드니까 이 힘든 걸 이겨내려고 미래를 향한 혹은 잠을 자면서 뭔가 다른 걸 해보는 거잖아. 그런 꿈을 꾸면서 창작을 하는 것이다. 근데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그때 얘기했어요. 그대로 어디를 내려가냐면 두 번째 단락의 한 중간쯤에 보면 니은 바로 밑에 왼쪽에 보면 무매개적으로 솟구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예술은 내가 꿈을 이용해서 창작이 되는 거고 힘드니까 미래를 생각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디오니소스적인 예술 충동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것도 아폴론적인 거, 디오니소스적인 거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둘 다 필요하죠. 이거는 저번에 예를 들었던 게 클럽을 예를 들었고, 이거는 똑같진 않지만 도서관을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주로 낮에 가는 거고, 이거는 주로 밤에 가는 거고, 재미있다고 클럽만 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절제된 삶을 한다고 요것만 할 수도 없고, 둘 다 공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세 번째 단락 얘기잖아. 그 네 번째 단락 얘기. 세 번째 단락은 음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걸로 보면 돼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 몇 개 중요한 거 좀 파악하면서 갑시다.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그는 음악이 그 자체로 내적 구조와 논리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요거 좀 줄쳐놓고요. 이따가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역동성을 현실 세계에서 삶의 의지로서의 의지, 생명력이 발현된 것으로 파악을 했다. 그러니까 음악에서 역동성이 있어서 곧 생명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술 중에서 음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회화는 그게 안 된다. 왜냐? 조용성을 가지니까 미학적 가치를 많이 부여받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조용성은 선과 윤과 색채, 배열 등을 통해 실현되는데 이런 회화의 특징은 대상의 표면적 속성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음악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했고요. 자, 그 오른쪽에 이제 97쪽 얘기를 좀 볼게요. 세 번째 오른쪽 97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술로 어떻게 삶을 설명하느냐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는 좀 뒤에 문제 풀어드리는 다시 볼게요. 미체는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대립적인 속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요, 개별화의 원리에 충실해서 개체 세계, 인간 개인의 삶을 정당화하죠. 보세요. 아폴론적 예술 특성은 인간의 개인 삶을 정당하며 개인의 삶을 정당화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그리고 아폴론적 충동에 의한 꿈의 세계를 통해 아름다운 환상을 경험함으로써 니네 그 회화나 조각에서는 황금비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아름답죠. 환상적이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개인이 겪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디오니소스적인 예술 충동에 의한 거에 따르면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에 따르면 개별화의 원리를 파괴했죠. 이거 1차화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96쪽에도 있어요. 인간 개인의 삶을 구원하는 기능을 한다. 다르죠? 인간 개인의 삶을 구원해요. 같지 않아? 얘는 정당화하는 거. 그래,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구해주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니체는 아폴론적인 예술 충동도 좋은데 디오니소스적인 예술 충동이 더 좋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더 근원적이고 더 생동감 넘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여기에 고통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겨내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아폴론적인 것도 물론 나쁘진 않아. 내가 사는 삶을 정당화해주고 내가 힘들게 사는 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에 따르면 굉장히 커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거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 물론 둘 다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보세요. 니체는 두 가지 충동이 변증법을 합쳐 예술은 비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억 다시 되살립시다. 비극을 연기할 때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잖아. 그래서 배우가 먼저 뭘 해야 돼요? 그 역할에 대해서 배우가 디오니소스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이렇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디오니소스적 경험을 한 다음에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근데 보여줄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폴론적 환상이 객관화된 장면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관객들이 그 배우가 하는 역할을 보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디오니소스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객의 삶이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관객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극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 이건 전에 했던 질문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봐. 희극도 그럴까? 풍자극도 과연 그럴까? 고민 한번 해봐. 어때요? 희극이나 풍자극도 거기에 97쪽의 첫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비극자리 넣을 수 있을까? 합쳐진 예술 장르를 희극으로 보았다. 합쳐진 예술 장르를 풍자극으로 보았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을까? 그게 오늘 질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왜 희극과 풍작은 안 될까? 근거를 니네 97쪽에 첫 단락에 한번 찾아봐. 두 가지 개념을 끌고 와야 돼요.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희극 안 되고요, 풍작은 안 돼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비극이어야 하는 이유는 고통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일시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나타나야만이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요건데, 그러니까 이 동일시는 감정이입이라고 써도 돼요. 니네가 희극을 볼 때 웃죠? 막 웃어요? 재밌단 말이야? 깔깔깔깔깔 웃는단 말이야? 뭐가 없어요? 동일시. 희극은 고통이 없어요, 일단은. 자체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극을 볼 때는 감정이입도 없어요. 니네가 이제는 없어졌지만 개그 콘서트나 손을 안 지워야지. 아니면 코미디 빅리그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보면서 감정이입하는 사람이 있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의 없을 거야. 왜 감정이입이 안 돼요? 너무 웃겨요. 상황 자체가 웃기니까. 니네 삶이 웃기진 않잖아요. 안 되는 거야. 풍자극은 왜 안 돼요? 이거 고통이 나오긴 하죠. 누구의? 풍자 대상은 되게 힘들 거야. 예를 들어 정치인이라고 해봐요. 니네가 정치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풍자 드라마를 본다. 그럼 대상은 정치인인데 얘네들은 고통스럽겠지. 자기를 욕하는 거니까. 근데 대다수는 이걸 느끼는 게 아니고요. 풍자극의 목표는 또 뭐죠? 이거의 목표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동일시 둘 다 안 나타나고요. 고통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동일시 개념이 없으니까 희극과 풍자극은 이런 말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비극밖에 안 되는 거야. 풍자극은 희극도 아니고 희극에 가깝지? 굳이 하자면? 어쨌든 까면서 웃고 막 그런 거니까 좀 다르죠? 근데 이게 딱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봐. 슬프고 화나지만 웃기 이런 상황이 있고 웃긴 상황에서 웃기 어느 게 쉬울까요? 당연히 밑에 거 아니냐? 웃기면 웃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위에 거는 이상하다. 이게 직장인이에요. 쉽겠냐 어렵겠냐?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일종의 희극적인 거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요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 있었잖아. 웹툰도 그렇고. 왜 인기 있던 것 같아요? 공감하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생을 보면서 그래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겠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래 저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구나 알게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돼요. 딱 들어가는 상황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여기까지가 니체 초기였죠. 자 다음 단락. 니체의 예술과 형이상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인간이 아폴론적인 것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고 디오네스에게 살아갈 수도 없다. 아무리 아폴론 질서에 절대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무질서에 따른 욕망 가득한 삶을 부딪히기 마련이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아무리 내가 절대된 삶을 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니체 중후기 미학에서는 더 이상 존귀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기의 니체의 목표는 인간의 삶을 정당화해줘야지 어떤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게 니체 초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정당화해줘야지 였는데 니체가 나이도 들고 뭔가 생각에 다양성을 생기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인간의 삶은 정당화됐어. 이미. 이때는요. 정당화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때 쓴 방법이 뭐죠? 수단 나갈게요. 이때 수단이 뭐예요? 그게 예술이었잖아. 여기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정당화가 필요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인간은 완성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욕망 가득한 삶을 부딪히기 마련이다. 이거를 다 인정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냥 처음부터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정당화된 거니까요. 초기에는 인간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중후기 갔더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완성됐으니까. 아니 그러면 니체가 얘기했던 예술은 다 사라지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봐요. 예술과 형 이상 초기 버전에서는 예술과 삶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는데 초기 비와 달리 그는 삶 자체가 이미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니 그렇다면 예술은 아까 96쪽에 표시하라고 했던 거 다시 봐요. 음악은 자체로 내적 구조와 논리를 갖고 있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음악은 내적 구조가 이미 있잖아. 논리가 이미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뭐예요? 얘도 완성형이에요. 여기까지 니체가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성과 음악은 같은 거, 개념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라고 본 거예요. 얘도 완성이고 얘도 완성이고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내적 구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이거야. 이게 삶이고 이게 음악이고 똑같다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삶이고 이게 음악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삶을 추구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하고 중후기가 좀 달라요. 삶을 정당화해줘야 되니까 예술로 해야지. 아니야. 이미 삶은 정당화되어 있고 삶이 곧 음악이야. 같은 게 아니라 곧 음악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렇대요. 내용은 되게 어렵지만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니체 사상을 이해할 수는 없고 니네 관심 있으면 한번 니체 책 훑어보기라도 한번 좋을 겁니다. 쉽진 않아요. 예술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면요. 이게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특히나 인문예술 지문에서 문제가 나올 때 철학자가 나왔고 거기에도 철학자가 나오면 뭘 해야 돼요? 비교하면 돼요. 칸딘스키 나왔죠? 봐봐. 하나씩 봐. 칸딘스키는 회화가 음악과 동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는 니체하고 같은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회화가 음악과 동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니체랑 달라요. 차이점이야. 두 예술이 독자적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갖다 결합시키고자 했다. 이것도 니체하고 차이점이죠. 그는 회화의 음악성을 추구했다. 음악성을 추구하는 거는 니체 생각이지만 회화의 음악성은 니체하고 달라. 그가 회화의 음악을 접목시키고자 한 까닭은요. 음악은 회화에 비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도 요거요.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도 대상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니체 생각과 같죠? 공통점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요거는 애매해. 요거는 니체 생각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대상의 본질을 묘사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다? 요거는 니체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는 예술의 진정한 미적 가치는 칸딘스키요. 정신적 세계의 반영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정신적 세계가 내적 필연성의 근거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거는 칸딘스키의 생각이에요. 니체는 이것과 같이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 몰라요. 내적 필연성은 이 내적 필연성은 칸딘스키만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니체는 없어. 몰라. 대상으로부터 느낀 내면적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 4번의 답은 4번이거든요. 4번을 잘 보세요. 봐봐. 4번에 보면 칸딘스키는 예술의 진정한 미적 가치가 정신적 세계 반영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본 것은
칸딘스키는 등등등등등등 부여되는 것으로 본 거죠. 이거 칸딘스키 생각이에요. 요거는 위에 보기에 그대로 있었던 거야. 이거는 보기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칸딘스키의 생각이잖아요. 요 칸딘스키의 생각은 은이야, 은. 똑같다는 얘기야. 뭐랑 똑같아요? 써볼게요. 니체의 관점에서 회화의 현상적, 개별적인 조형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니체가 니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참 까다로운데, 니네가 니체로 빙의를 해서, 니네가 니체의 관점을 숙지를 한 다음에, 니체의 관점에서 칸딘스키 얘기를 평가해 주면 돼요. 어떻게? 본 것이겠군.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그럼 이 내용을 봐봐. 중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회화의 현상적 개별성인 조형성을 추구한 것이다. 회화의 현상적 개별적 조형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거 답이 4번이거든요. 왜 4번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 잘 판단해줘야 돼. 왜 4번이에요? 일단 이거는 보기에 있어요. 칸딘스키는 이렇게 봤잖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 4번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틀린 거 아니고요. 어딘가에서 틀렸을 거란 말이야. 뭐가 틀렸을까요? 왜 틀릴까요, 이게? 이게 왜 틀리는 거 아니야? 잘 판단해봐. 조금 까다로워요. 니체의 관점에서 이렇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 이 얘기거든요. 볼 수 있겠다는 얘기는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니체가 칸딘스키 생각을 이렇게 평가하겠지? 똑같은 얘기거든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어딘가가 틀렸을 거야. 여기 중에 어딘가 틀렸을 거예요. 칸딘스키가 했던 예술의 진정한 미적 가치가 정신적인 세계 반향으로부터 부여되는 것. 잘 봐봐. 헷갈리니까 얘기해 줄게요. 칸딘스키의 이 생각은 칸딘스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밑에 거를 봐요. 회화의 현상적이고 개별적인 조형성을 추구한 것.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헷갈리지만 잘 들어봐. 니체가 생각할 때 회화의 현상적이고 개별적인 조형성을 추구했다라고 판단할 만한 여지가 있나 없나? 니네 96종 얘기에서 니체가 얘기한 것 중에 회화의 조형성을 추구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니네 두 번째 단락에서 뭐 얘기했죠? 니체에 관한 설명이 나온 게 뭐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 96쪽에 있는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폴론적인 예술 충동에 의하게 회화잖아. 회화의 특징을 얘기했던 거지. 회화가 추구하는 목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니체로 빙의를 해서 와 니체라면 이렇게 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니네 머릿속에 있는 건 니체가 말한 회화의 특징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회화라고 하는 장르가 뭔가를 추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그래도 맞을 수 있느냐? 니체의 관점에서 회화의 현상적이고 개별적인 조형성을 나타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건 드러내는 거니까. 추구면 내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것 정도인 거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그렇다고 쳐도 이게 맞다고 쳐도 요거는 니체의 생각에서 두 번째였던 거죠. 첫 번째는 음악이었잖아. 근데 그렇게 봐도 이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도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야. 문제 4번의 답은 4번인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보기 마저 읽어볼게요. 내적 필요성을 표현한 형태가 추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니체하고 비슷해요. 추상. 왜? 눈에 보이는 묘사가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림의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 이것도 니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인 거죠. 외적 자연현상에 제어된 모방에서 회화적단 추상어는 전환시켰다. 이것도 니체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는 게 아닌 거라는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인데 윗글 A의 관점이면 니체 중후기예요. 이쪽이거든요. 이쪽이야. 요거 얘기해요. 요거의 입장에서 문제 형식 4번이랑 똑같아요. 쇼펜하우어를 평가하면 돼요.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지만 니체 중후기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고 욕망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의 경험과 불만을 보통 겪는다고 보았다. 이거 중후기 니체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첫 문장에 대해서. 네 말 맞아. 혹은 네 말 아닌데? 어떤 게 맞아요? 아닌데가 맞아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중후기 니체는요. 그렇게 되는 것도 다 그냥 삶이라고 본 거야. 완성 형태를 본 겁니다. 욕망이나 불만을 갖는 것도 완성 형태라고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고통을 겪는데? 라고 봤으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예술을 통해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고통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거는 니체 초기 버전인 거죠. 벗어나는 거니까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에 의한 예술로 연결하면 딱 되죠. 초기야, 초기. 하지만 인간의 고통도 해방되는 건 잠시 영원할 수 없다. 요거는 또 니체와 생각이 다르죠. 이런 측면 그런 예술을 진정되어 왔다고 보았다. 그럼 니체가 뭐래요? 뭐랬는 얘기야?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예술을 통해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반은 긍정이고 반은 부정이에요. 이거는 애매한 거야. 더군다나 이거는 니체 초기에 맞는 거지 중후기는 또 아니잖아. 그리고 또 확실하게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회피한다. 이거는 본문 찾을 수가 없어요. 1번은 엉터리 투성이야. 2번 비극은 도취된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불만과 결국에서 해방을 가능하게 한다. 비극은 해방을 가능하게 한다는 니체 초기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글쎄 도취된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이것도 애매하고. 3번 인간은 예술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질서했던 그 상황을 살아가면서 욕망 가득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완전 엉터리 아니에요? 니체 생각도 아니에요? 4번 이게 맞죠? 예술은 자체로 삶이기 때문에 고통이 해방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예술이지.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근데 쇼펜하우어 너는 예술을 자꾸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넌 문제 있는 것 같아. 답은 4번. 자, 마지막 인간은 개별화의 원리 충족 꿈의 세계를 통해 환상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벗어날 수 있다. 잠시나마를 지우면 니체 초기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용일치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쇼펜하우어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도 되고 답은 4번이고요. 10강은 여기까지. 시험